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오늘 이 파업 결정이 나오기 전에요. 뒤늦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정부 여당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정부도 당연히 동의할 줄로 알았는데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에 대한 법까지 발의해 놓고도 이래 오늘 불참하고 합의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지금 보여줄 뿐이다. 화물연대가 본인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민주당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정말 민노총의 하청기관인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화물연대 파업 그 손실이 국가적으로 큰 타격이었기 때문에 정치권도 사실 움직이긴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제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뭐 유류비나 뭐 이런 걸 지원하는 안전운임제 3년을 연장하자 이걸 수용하겠다 단독 의결했어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뭐 단독으로 하는 게 거의 체질화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3년 한식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 안전운임제는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겁니다. 안전운임제 하지만 그 처벌을 화주가 어쩌면 처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3년을 시행을 해온 게 문재인 정부도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실제로 안전운임제 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못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생할지 안 할지 이제 검토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이 보면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민주노총과 또 화물연대에 얹혀서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려고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총파업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그걸 총파업을 직접적으로 뭐 지시한 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 키워줬던 민주노총을 여전히 더 어떤 면에서 키워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언제까지 맨날 대화와 타협으로 어쩌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국내 경제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무리한 요구까지도 다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이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화를 내면서 결국 만들었던 게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 처음으로 실시를 한 거예요. 뭐 거의 사물화된 거를 끄집어냈죠, 대통령이. 그렇죠.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이걸 실시를 했겠습니까? 예. 아무리 파업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물류를 전부 다 중단시켜 놓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켜 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인한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경제는요 이제 앞으로 어떤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 자체도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의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고 예. 그러면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랐고 그리고 이 파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성훈 비서관님, 물론 뭐 정치권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것도 화물연대 파업 투표 전날에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민노총이 하수인 아니냐. 지금까지는 이 파업, 운송고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가 뭔가 동력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본인들이 꺼내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안 열릴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서 또는 지금 이번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이 법안을 손 놓고 그냥 계속해서 협상이 안 된 채로 남겨두기만 한다면 예. 결과적으로는 안전운임제는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도를 존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민주당이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공식적으로 지금 3년 연장안을 국토위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 전날에 국토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도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는 2018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것이 결국에 일몰이 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는 제도인데 이것을 납둘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랑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차 정도 협상을 시도했었는데 예. 안전운임제 3년 플러스 품목확대 3개를 1차 협상안으로 제시했는데 안 받았어요. 예. 그리고 안전운임제 3년 플러스 그다음에 품목확대 그럼 1개만 하자 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
논의기구를 설치하자라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거부했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국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국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정치인이 도리를 다할 수 있으려면 이 안전운임제가 존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저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사실 그 정부 쪽에서 먼저 제시했던 협상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대화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최대한 마지노선을 저는 지켜서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 논평 가운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국회 물론 뭐 여야 공의 책임이지만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때문에 다 이게 국회가 게을러서 지금 이거 3년 연장안 못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좀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뭐 사실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정부는 강경하게 나오는데 국회가 제대로 중재 기능을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저는 뭐 민주당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안이 단독 의결될 때까지 물밑에서 있었던 수많은 협상 작업 가운데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정차장. 일단 파업은 끝났고 근데 이게 다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원희룡 장관, 뭐 정부 당국의 생각인데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제 얘기가 좀 달라졌다. 뭐 다시 한번 법과 원칙을 좀 강조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6월에 한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파업을 막았던 합의했던 것이 뭐냐면 3년으로 끝나게 되는 이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을 하자. 여기까지 이제 잠정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실무 협상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화물연대가 11월 중순에 이제 파업을 결정해서 파업을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직 그 일몰제가 시행되기도 전인데 충분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없다라는 이유로 전격 파업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파업을 풀고 먼저 복귀해라. 그러고 나서 3년 운임제를 연장할지 말 건지를 대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선회를 한 겁니다. 오늘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었습니다만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화물연대가 파업을 함으로써 3년 연장에 대한 6월 합의는 이미 원천 무효가 됐다. 이제 파업이 철회가 됐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6월 합의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책임, 피해 이걸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 그리고 이 3년으로 일몰됐던 이 안전운임제는 이제 다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됐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없던 일로 원상복귀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정부가 이제 앞으로 유연성을 발휘할지 아니면 원칙을 고수할지 이거에 따라서 아마 후속 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화물차 기사들의 현장 어려움을 알고 정부 당국의 안전운임제 이런 걸로 좀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 줬는데 이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논리잖아요. 피해 끼치고 복귀 논의하냐? 안전운임제 연장 제한 무효한다. 오늘 아침에 원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근식 교수님. 제도는 제도고 그럼 돈도 중요할 텐데 사실은 정부 집계는 3조 5천억 원 정도 이번 보름간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까지. 실제로 말은 지금까지 원론적으로 제도 개선 계기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화물연대 측에 본격적으로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까? 일단 정부의 입장 자체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법치를 세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 그다음에 이 손해에 대해서는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애매한 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난번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때는 대우조선이라고 하는 특정 회사의 노동자들이 그 하청 노동자들이 했기 때문에 대우조선이라는 회사가 끼친 손해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는 화주 개인에 대한 이야기와 화주와 이 화물연대 자영업자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손해를 어떻게 청구해야 될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기회를 저는 계기로 해서
파업을 했을 때 그 파업이 불법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어긋나게 해서 결국 한국 경제나 특정 회사나 기업에 영향을 미쳐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묻는다고 하는 원칙은 세울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계속 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른바 합법화법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좀 제도적 카드로 하나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화물연대는 정말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정말 스스로 백기투항한 형식이 됐는데 예. 이참에 화물연대를 통해서 일어나는 민노총의 어떤 전투적 조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다음에 정치투쟁 중심의 민노총의 노선에 대해서 내부 성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화물연대 이런 그 파업 철회에 대해서 정부가 또 너무 강공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예.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번에 잘 풀린 어떤 새로운 선례를 또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금액은 운송 지연에 따른 피해액, 정확히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보면 파업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한 뭐 1년에 뭐 몇 번씩 파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파업을 할 경우에 이것 자체가 미치는 영향, 그다음 손해 보는 사람들, 사실 이번에 보면 석유업계, 철강업계, 정유업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분들은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다음 노조원들 그냥 복귀하면 그만이고 정부도 끝나면 그만이고 이분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예. 어디서 회복할 겁니까? 더군다나 연말에 지금 전부 다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예전에 일본도 보면 국철이 파업했을 때 결국 이 책임을 물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이 문화를 바꿨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1년에 정말 많은 파업이 있습니다. 민노총 같은 경우 이번에 파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화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파업을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진다라는 문화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이게 섣불리 결정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미 지난 6월 달에 파업을 했는데 또 했지 않습니까? 1년에 2번씩이나.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 본인들이 파업을 하면 아무도 책임을 묻지 못할 거야. 우리는 그냥 취해법권 지역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인식 자체를 그동안 많이 키워줘 왔습니다. 특히 전 정부에서 뭐 국회 담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경찰서 가서 시위하고 뭐 이래도 아무도 책임을 안 졌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다른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노동자들도 떳떳하고 저는 사용자들도 충분히 할 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송이 지연된 화물 액수가 대략 한 3조 5천억 원 된다. 예, 이 청구서액이 앞으로도 좀 이 추이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어떤 대응이 있을지. 예,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요.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하나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서훈 실장이 최근에 구속이 됐는데.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서훈 실장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김호기 전 해경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는데요. 잠시만요. 서훈 실장 10시간이 훌쩍 넘는 역대 최장기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었는데 서훈 실장이 결국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짧게만요. 대략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혐의 뭐 이런 거를 검찰이 적용했는데 뭐 단순히 속보만 봤을 때는 구속기간 연장 없이도 재판에 넘길 정도다.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 유지 혹은 뭐 재판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판단인 겁니까? 일단 이제 1차 구속 기간은 10일이고요. 예. 연장하면 20일 동안 이제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일까지 연장을 하지 않고 일단 10일 안에 기소를 했다는 것은 일단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충분한 증거와 그다음에 어떤 진술들이 확보돼 있다는 의미일 것이고 예. 또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더 이상 추가 조사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많은 사실들은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김홍희 지금 전 청장도 이제 같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나름대로 이 혐의에 대한 지난번 10시간 동안 한 것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혐의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이제 어떤 현출이 됐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볼 때는 검찰의 어떤 자신감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제 앞으로 후속 수사가 꽤 빨리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 구속 기소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탑10 주제에서 만나볼 텐데 일단 조금 전이었습니다.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실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를 했는데요. 예. 잠시 뒤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좀 더 추가 덧붙여서 만나볼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